중요한 건 이렇게 흔들리는 장이 도대체 잠깐 조정이냐 아니면 정말 약세장에 진입을 해서 우리가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보면 S&P 500 지수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조정을 확인을 했고 나스닥은 진입한 지 오래됐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변수가 바로 4월 2일 이날이 지나면 불확실성이 거치니까 오른다라는 논리가 좀 앙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톰리도 그런 쪽에 기대를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긍정론자 쪽에서는 월가의 평가들을 긍정 부정적으로 좀 나눠서 한번 짚어볼까요? 점검을 좀 해볼까요? 톰리 아저씨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그 입장을 고수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대체로는 그냥 희망적으로 그래도 기업들이 때리는 것보다 때릴까 말까가 더 나쁘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 숫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든 작든 어쨌든 나라별로 뭔가가 숫자가 나와주면은 그래도 기업들이 좀 이제 이거를 가지고 플레이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거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도 지금보다는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상의 이 판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사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협상을 하면은 뭐 그래도 내려주겠지. 지금보다는 내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 희망 회로가 일단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유로존과 어떻게 할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다른 나라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그 나라에 미국이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미국의 레버리지가 더 큰데 사실 유로존은 미국도 상당 부분 팔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치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EU랑 안 하고 EU 그 밑에 각국과 지금 이 양자 협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EU 국가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EU는 너무 쓸모없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렇게 제대로 협상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불만이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맞을 거면 양자 협상으로 맞아서 그냥 각자 대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벼랑 끝 희망 회로도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유럽은 아무래도 환율에 묶여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득을 보는 구조로 계속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은 뭔가 발언할 기회가 오히려 있으니까 이참에 좀 우리 이득을 챙겨보자라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이랑 불가리아가 붙어갖고 이길 수 있다고요? 못 이기죠. 미국이랑 헝가리랑 붙어갖고 헝가리가 이긴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EU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마음이 항상 간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월가에서 항상 그런 게 있죠.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막 공포스러운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먼저 소문에 다 팔고요. 뉴스가 들어가면 사고. 그리고 만약 이 이벤트가 좋은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먼저 사고 뉴스가 딱 터지면 좋은 뉴스가 터지는 순간 팔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선반영을 선반영이 돼서 이게 4월 2일이 공포의 끝이다. 공포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부터는 낮아질 거야.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게 협상이 잘 돼서 뭐 이게 되면 모르겠는데 보복관세 막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한 협상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면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미국이 때리는 관세 그리고 상대편이 때리는 관세의 차이를 만약 이번에 상호관세로 부과하는 거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금방 끝날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는데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세, 비관세 장벽에 환율 조작에 뭐 이런 모든 걸 다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국방. 그럼 뭐 EU한테 너 그동안 돈 안 썼잖아. 너 국방비 우리가 다 썼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 이건 협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보복관세 들어가고 그러면 갈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한 30% 된다라고 또 보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전반적인 관측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냐라는 거고요. 스티벨의 그 베리 베니스터 전략가가 상당히 이 어떤 마켓이 트위스트 턴 할 때 좀 잘 맞추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500이 이번에 바닥이야. 그리고 다시 5,850까지는 반등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왜 그렇게 보는지. 자기네들은 이제 경기는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끈적끈적할 거를 보는 기본 시나리오 내에서도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가 페드가 어쨌든 6월쯤 되면 금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왜 금리를 어떻게 내리냐? 페드의 금리를 못 내리게 하는 어떤 제약 요인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6월쯤 가면 인플레가 둔화될 거야 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관성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차피 내려오고 있었고 관세가 뭐 엄청날 거라고 안 보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예요. 트럼프의 어떤 제약 요인. 트럼프를 제약한 요인은 딱 하나다. 그게 뭐냐? 시간이라는 거. 무슨 시간? 중간 선거.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 그 시간이 차곡차곡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관세를 초반에 막 관세 입을 막 했잖아요. 그러나서 앞으로는 좀 줄어들 거고 그 정점이 4월 2일이 아니겠냐.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이게 뭐 관세 얘기도 접상을 하고 뭐 이러면서 풀려가는 쪽이고 그리고 더 앞으로 상호 관세 말고 갑자기 뭐 또 이상한 관세를 또 들고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도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갖다 넣을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다 지금 4월 2일에 다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다 일일이 해서 협상을 하고 뭘 하고 이 모든 재가 가라앉으려면 한 3개월, 길면은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불확실성의 정점은 찍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 정점을 찍고 이제 빨리 내려와 주기를 바라는 게 시장의 마음인데 그리고 저는 약간 안 불안한 그럴 수 게 있다는 거죠. 스캇 베센트 장관이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어요. 올인 팟캐스트가 되게 미국에서는 유명한 팟캐스트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차마스 팔리아피디아나 데이비드 sak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팟캐스트인데 그게 18일 날 이제 스캇 베센트하고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었더니 스캇 베센트는 굉장히 큰 그림에서 매크로 투자자잖아요. 큰 그림에서 이걸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에서 쓴 돈, 이렇게 돈을 써서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세수가 보통 한 GDP의 18%인데, 보통 그리고 21%를 스pen딩을 정부가 해서 보통 3% 정도 적자를 받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걸 25%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적자가 나잖아요. 이 상황은 계속해서 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공공 부분이 너무 커지면서 민간 부분은 눌리고, 그리고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왜냐하면 계속 빌려서 하는 거니까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그러면 국채이자가 비싸지고 결국은 이게 파산 각도로 가는 그런 추세니까 이거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러면 아메리카를 망친다라는 측면에서 공공 부분을 덜어내고 스pen딩을 줄이고 사람을 덜어내고 뭐 그러면서 민간 부분에서 힘을 갖도록 민간 부분에 감세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을 낮춰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그리고 관세를 때려서 거기서 제조업이 미국으로 약간 돌아오게 만들고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관세가 금방 위협하고 뭔가 하고 그냥 합의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고린 팟캐스트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일본의 아베가 썼던 세계 화살 같은 똑같은 전략으로 하나는 정부 부채를 줄이고 하나는 규제를 완화하고 하나는 관세 같은 걸 통해서 무역을 재정비해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좀 더 높인다, 이런 쪽으로의 구상을 굉장히 크게 제시해서 예전에 뭐 파운더 공격 사례도 얘기를 했었고, 그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계속 이 머릿속에 있다는 걸 쭉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한편으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략을 쭉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 끝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내내 그렇게 얘기해요. 있겠다. 2028년이면 다 이제 정리가 될 거다. 네. 그때가 이제 트럼프 마지막 때잖아요. 그때쯤이면 네. 이제 정리가 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 속에 이걸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넷 전략가, 이 사람은 사실은 시장을 잘 맞추진 못해요. 제가 꾸준히 봤는데, 근데 논리는 굉장히 작년 말엔 조금 맞았죠. 정교하고 재밌는 사람. 채권 사라. 정교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지금도 같은 얘기, 금채권. 계속.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아침 보고서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난 5년간 팬데믹 이후에 5년간의 미국의 노미널, 그러니까 명목 GDP가 50% 증가했다. 그런데 그 가버먼트 스펜딩은 그 사이에 65%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증가해서 50%가 경제가 커지면 세수가 똑같이 들어올 텐데 65%를 썼는데 이건 50% 늘어났으니까 이제 적자 비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이제 US 트레저리가 50%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금리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게 스캇 베센트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하넷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에브리원이 지금 모두가 4월 2일이 관세가 어떤 픽 피어 데이, 공포가 정점을 찍는 날,
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정말 4월 1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하고 골프를 치느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도 골프 클럽 가신다는데. 그러니까요. 4월 1일 날 골프를 치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확실하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고요. 4월 1일 날 누가 치는지를 취재해야 됩니다. 거의 골프 클럽에 죽치고 있으면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그 베센트의 큰 그림 같은 거는 사실 그 들어보면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빈틈없이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설득력 있어요. 네, 설득력이 있고 사실 들어볼 만해요. 진짜. 네, 정말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전 지금 뭐 미국의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런- 정치인이 있다. 미국의 와. GDP가 50% 올랐는데 정부 지출이 65% 늘었다. 그건 사실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를 나오면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그걸 해온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빚에 부채로 지은 집을 우리나라는 정말로 집이죠. 가계부채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사실 굉장히 달콤한 거잖아요. 뭐 미래 세대에 지우는 그 빚을 찍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단 먹고 살자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달콤한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고양이 목에 박을 달기이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 자체를 들으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사실 제가 그 말씀하신 올인 팟캐스트에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왔고 바로 그 다음에 러트닉 상무장관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들어봤는데 어제 밤에 올라왔나요? 네, 어제 밤에 올라왔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의 이야기는 굳이 들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그 약간 태도 얘기도 하고 나름 관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났다입니다. 이제 본인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나는 30살, 트럼프는 45살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친했고 나는 그의 친구이고 나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트럼프가 오라고 해서 갔고 일론 머스크도 내가 영입했고 도지도 내가 이름을 만들었고 ERA도 내가 만들어서 그거 트윗 내가 써가지고 트럼프가 보고 오케이 올려 해서 했다.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이제 본인이 했다인데요. 접근 방식이 너무 다르네. 네, 정말 이것이 바로 미국적인 사고 방식인가. 아니 스콧 베센트는 이렇게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 트럼프가 물었을 때 각각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제안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고 15만 달러 소득 연소득 15만 달러 이 미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이 트럼프가 공약한 것도 그것도 내 생각이다. 거의 마스터 마인드. 네, 제가 그 스콧 베센트 팟캐스트 들으면 하나 좀 그러니까 부러웠잖아요. 진짜 한국에도 그런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크게 우리의 어떤 민간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성장률을 높이고. 스콧 베센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막 쓰냐 하니까 OPM이다. Other People's Money. 이런 얘기를 하고요. 거기 돈이 아니니까. 그 은행들 뭐 이런 규제 완화를 얘기를 하면서 그 레귤레이터의 속성은 간단하다. 계속 레귤레이터 하는 거다. 그 사람들은 전혀 성장 이런 거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이 이 사람이 성장을 생각하는 건 미국의 성장률을 그런 식으로 해서 3%까지 높이면 재정적으로 이 빚을 안 내고도 충분히 세수가 들어와서 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 성장을 목표로 규제 완화를 할 거다. 근데 규제 레귤레이터들은 그동안의 레귤레이터는 자기가 레귤레이터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전혀 성장에 대해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레귤레이터를 줄여서 그렇게 세금도 줄이고 그래서 앞으로 성장을 3%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베센트 장관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인이 없다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위기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제 그 팟캐스트 첫 부분에 나옵니다. 예전에 스콧 베센트가 이제 소로스 펀드에서 일을 하면서 1992년에 영국은행과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뒀죠. 엄청난 승리를 거둬서 소로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조지 소로스가 이제 대장이고요. 그 밑에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스탠리 드러큰밀러입니다. 그리고 이 베센트는 뭐였냐? 리스크 담당이에요. 리스크 담당. 그 셋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에 그 당시에 하우징 붐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택 붐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사고 모기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다 이 빚이 다 변동금리고 우리처럼 높은 수준의 변동금리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이거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 방어가 어렵다. 왜냐하면 환율을 반영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모든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난리 나서 이 정치적으로 이걸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파운드와 공매도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그 얘기 딱 듣고 야 그거 왜 그렇게 3배 해? 이래가지고 3배를 공격하고 영국은행이 두 손을 들었죠. 한국을. 그래서 하루에 20% 먹고 하여튼 총 수익률이 40%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소로스가 우리나라 사정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들으니 이거 원화가 이거 올라가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 한은도 지금 강세로 가기가 어렵다. 한은이 금리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린 똑같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기에 쇼치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 사실 지금 진짜 우리나라는 미국은 정부 부채에 기대서 이제 간다면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에 기대서 이제 되고 그쵸. 있잖아요. 정말 그 변동금리 때문에 제대로 금리를 조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 레리 핑크 블랙락 이제 회장이 미국이 왜 잘 나갈 수밖에 없는가. 미국이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이다, 자본시장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당연히 이 혁신을 부추길 수 있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굉장히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고정금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30년 고정금리면 정말로 30년 동안 고정금리입니다. 우리나라는 30년, 50년 고정금리라고 팔지만 5년만 고정금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변동금리죠. 그러니까 사실 믹스드이지 진짜 진정한 의미의 고정금리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만 있어요. 미국이 미국만 특이한 가능한. 거죠. 근데 미국이 특이한 왜 그런지 아세요? 달러니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연구해 봤어요. 저도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위 출입하면서 예전에 금융 많이 생각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30년 고정금리가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지? 라고 해서 그걸 찾아봤더니 너무나 간단한 게요. 채권 시장이 크고 여기는 채권 시장에서 30년 모기지 채권을 픽스해서 딱 내놓으면 사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바로 달러 패권이니까 가능한 거죠. 페니맥, 프레디맥 이런 국영 어떤 주택 금융성 같은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적격 일부 채권을 사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외국 사람들이 벌어 가잖아요. 그걸 갖고 다시 미국에 투자하면서 이 미국의 채권 시장이 너무 커지고 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채권들이 팔리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런 채권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화로 된 채권을 30년간 묶는다고? 나 안 사.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축통화가 있는 게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미국에 큰 어떤 자본시장이 있다는 것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모두가 우리를 등쳐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거기에 통탄할 정점이 노릇이죠. 되는 게 비네스 스테판이 관심 있어 한 국부펀드 얘기를 잠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조달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 들어와가지고 이 자금이 조성이 돼서 시장에 들어오면 뭔가 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또 황당한 것은 미국이 이거를 다른 나라들을 약간 윽박질러서 돈을 얻어가는 그런 구조로 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부펀드를 일단 만들자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취임 첫 주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모두가 궁금해한 것이 도대체 국부펀드를 무슨 돈으로 조성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보통 뭐 노르웨이나 이제 다른 이제 국부펀드, 사우디나 국부펀드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자원 흑자국들이 자원을 팔아서 이제 무역 흑자가 많이 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무역 적자국인데 어떤 돈으로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를 다들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뭘까? 궁예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베센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어제 그 인터뷰를 보면은 약간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베센트는 금 재평가에서 할 생각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이 지금 굉장히 연방 자산이 많은데 그거를 너무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연방 보유 토지들이 많은데 그거를 지금 하우징 마켓이 굉장히 집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럼 그 토지를 빌려주거나 하우징 시장에 주택 시장에 빌려주거나 아니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광물 협정하면서 거기 연방 토지에 묻혀 있는 광물 채굴 열심히 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광물을 팔아서 또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하는 것도 이 국부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겠죠. 러트닉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약간 강매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미국이
이 뭐 예를 들어 보잉이든 어디든 뭐 어디로부터 전투기를 사든 뭐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연방 구매를 하잖아요. 우리는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시장이고 우리는 최고의 고객인데 왜 그 지위를 활용하지 않느냐. 내가 너 물품 사준다라고 하면 너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자본시장에 가면 자금 조달 비용을 훨씬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수익이 좋아지고 실적이 개선되고 멀티플 개선되고 주가 상승되고 너만 좋잖아. 나도 좀 좋자. 나도 그 이득을 내놔. 대가를 달라. 그 주식 대가가 워런트를 내놔라. 그 우리가 계약을 대가로 하면. 워런트.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하면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주는 대가로 물건을 받아가는 건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지분을 내놔라. 그럼 이제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도 국부펀드로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진짜 계획은 다 있어요. 모든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러트닉의 이야기 같은 걸 보면은 약간 강매의 성질이 없지 근데 않은 되게 그래도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당연하죠. 평론을 해주고 약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비딩을 붙여가지고 얘 왔는데 우리는 워런트 주고 얘는 안 준다 그러면 워런트 그쵸, 주는 쪽으로 하면 되죠. 당연히 서로 주겠다고 난리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주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 거고요. 계약을 만약 이루면 하고 있는 상황에 이루면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이 러트닉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주식 쪽을. 그리고 베센트는 이제 베센트 아버지가 부동산 개발업체였대요. 아 그렇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와, 역시. 부동산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산 운용 사실 뭐 그게 여기 재무부에 그냥 어떤 부처에 하나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도 안 했겠죠. 그냥 누가 제안해 오면 야 해줄까 말까 하면서 이제 한번 놀러 가고 뭐 이런 거는 했겠지만 뭐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에 대해 너무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무원이면 그렇게 했죠. 어쨌든 지금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약간 자긍심이 잃어가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려야 되느냐.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를 팟캐스트를 통해서 약간 구상해준 러트닉이 조금 입이 요즘 가볍습니다. 한글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